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증시 희망 어디에 찾아봐야 될까 첫 번째 주제로 올라와 있고요. 먼저 본부장님, 지난주에도 우리 환율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환율이 뭐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데 현 시점 좀 변동성에 환율 놓고 봤을 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자체가 왜 올랐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율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가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뭐 경기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뭔가 급격한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이런 가치가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시의 매력도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으면 공식적으로 증시가 안 좋고 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엔화라든지 위안화, 유로화의 약세 흐름들로 기반을 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통화도 같이 조금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환율의 수치 자체가 뭐 아예 손 놓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지금 1390원까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주변국들의 통화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라면은 충분히 좀 홀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금을 조금 확보하셔가지고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마련하신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특히나 이제 3월 19일부터 2차적인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급 자체가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고 들어온 수급들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더라도 그런 환적인 리스크를 보고 들어온 수급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변동성이 생긴다고 해서 그들이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이탈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3월 19일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3월 20일부터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의 거의 8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꺾임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이탈이 나오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렇게 하락 나올 때 외국인의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수급 같은 경우 오히려 나중에 워낙 강세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누적된 이탈에 대한 흐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들어왔던 거의 18조 수준의 이런 외국인 수급 중에서 절반 정도에 대한 흐름들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반도체의 흐름만 꺾이지 않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그렇게 시장에 제한적이진 않을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형님들의 흐름을 좀 봐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은 환율의 강세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고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질문 드려보자면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 반도체 현 시점 챙기면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외국인 시점에서도 이제 뭐 환율에 대한 뭐 차익 스프레드라 이런 흐름보다는 사실 올해 초에 나왔던 사실 영업이 추정치에 대한 컨센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반도체가 좀 이끌어왔던 거고 물론 4분기 실적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위주로 뭐 2천억대에서 물론 아직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났지만은 이미 삼성전자가 그걸 일단 보여줬었고 생각보다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하게 나왔던 만큼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더 강세 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만큼 최근에 무역 수지에 대한 효과들이 반도체 쪽에 나왔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뭐 단순하게 우리나라 코스피 위주로의 흐름보다는 결국 한 섹터에 대한 이제 위주 좀 비중이 좀 굉장히 컸던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제 본부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달러와 강세로 좀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위안화나 이런 엔화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원화와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가 손실이냐 이런 흐름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달러와 강세가 좀 차츰 줄어드는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환율 수혜주라고도 보이는 이제 볼 수 있는 자동차주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어제 주가도 좋았고 외국인들도 담아가는데 그 타이틀로 봤을 땐 또 밸류업이라는 것도 엮여 있는 상황에서 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꺾였어요. 총선 결과 나오고요. 자동차주 현 시점은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세요? 물론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추후에도 꾸준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일본 자동차 대비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좀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사실 뭐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는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좀 비슷할 수는 있겠고 뭐 향후에 뭐 배당금에 대한 그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이슈는 좀 부딪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처음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뭐 영업이익률이나 실적에 대한 증가이율에 인한 그다음에 배당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금 시장의 트렌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예. 하이브리드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좀 유연하게 대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그에 대한 실적이 크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이런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차 섹터는 조금은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 본업 자체가 지금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현대차 기아 현재 매수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흐름 자리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 1, 2월 달에 대한 분기 실적이 월별 데이터가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금리가 조금 이제 크게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뭐 애초부터 뭐 관련된 뭐 소비자 뭐 할부 금리에 대한 흐름들이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하반기 때부터 살아난다를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기아 원체 좋게 보셨던 기억이 나고요. 네. 현 시점 어제 이슈 속에서도 그러니까 수출이 잘 나오고 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현대차 기아 담아볼까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또 변화가 나오는지 사실 전거래일에 발표된 거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일 오후 6시에 발표된 그 내용에서 관세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 트렌드가 저 PBR이긴 했지만 최근에 주가 조정은 수출 데이터가 강력하게 2달 연속 좀 하락하게 되면서의 변동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라인이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ROE로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주가가 눌리게 되면서 사실 뭐 포드라든지 기타 다른 레거시 자동차들의 약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런 캐즘이 끝나지 않으면 유지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 자체의 이런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뭐 속도나 시간차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밸류업을 위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변국인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거버넌스 코드로 본다면 3년이지만 이토 보고서부터 시작하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고배당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밸류업 안에서 현대차 기아 말고 다른 금융주, 지주사 뭐 이쪽은 지금 매력도는 떨어질까요? 뭐 지금 금융주들 중에서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다른 금융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 사실 좀 되돌림 현상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완전히 되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접근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5월 달에 있는 2차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되겠지만 만약에 현 상황에서 크게 뭐 상법 개정을 제외한 부분에서 뭔가 메리트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차익 물량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2차 세미나를 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뭐 다른 금융들 그렇게 된다면 뭐 ELS부터 시작해서 뭐 PF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또 오픈이 된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접근 대응을 하시는 게 보다 더 매력적인 구간에서 매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5월에 좀 넘어갔을 때 2차 네. 세미나 있을 때 뚜껑 열어놓고 그때 좀 천천히 확인하면서 들어가자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뭐 유가, 이제 철광석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리 관련주 넓게 봐서 전선과 변압기까지 좀 묶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과장님, 구리주, 전선, 변압기 지난주에도 질문 드렸었고요. 그때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어제도 신고가를 다 갈아치웠거든요. 앞으로 상방은 더 열려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시작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로 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이제 BBB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그런 인프라 투자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거의 50년, 60년 만에 교체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과 이제 효성중공업이 계속 꾸준히 좀 달릴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이 초고압 케이블로 이제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선에 대한 원자재의 90%가 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적어도 3, 4년, 이제 길면 5년 이상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게 시작이 전기차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본격적인 투자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미국의 땅 이상이 그 2,000km, 3,000km 이상이 이쪽에 대한 케이블이 계속 놓여지게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 수주의 물량보다도 새로 신규에 대한 수주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월간 데이터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라면은 뭐 구리 가격도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 구리 관련주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구리 가격이 올해 뭐 연말 전망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 구리 가격은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유가보다 더 가파른 좀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이구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리에 대한 수혜를 좀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구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봐야 된다 말씀 전해주셨는데 원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현 시점 괜찮나요? 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왜 오르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광산에서의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또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요 지역, 뭐 칠레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구리 자체가 워낙 경기도 좀 좋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광산의 투자 자체가 지금 과거의 캐파가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광산이라는 게 사실 투자를 하자마자 바로 뚝딱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죠. 그렇게 된다면 히토류 문제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게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 재련비 때문에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생산량은 앞으로도 조금씩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중국 쪽에서 재련비에 대한 감산을 없애더라도 원론적으로 채굴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량은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선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수요 따는 계속 늘어나고 생산량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기울기가 이제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가격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원자재도 비슷합니다. 다 대부분이 지금 공급망 부분으로 뭐 유가라든지 코코아라든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원자재 가격, 해당 관련된 원자재 가격의 선물 가격이나 이런 동행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해운주도 올랐고요. 네.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 해지로 좀 시장 포인트 잡고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천연가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뭐 공급망에 대한 일부 이슈도 있긴 하지만 사실 재고량이 워낙 축적이 되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천연가스의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물동량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공급에 대한 저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뭐 해저관이라든지 이런 폭발을 통해서 단기적인 공급망이 막혔을 때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더치 TTF 관련된 이런 천연가스 지표들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뭐 상한가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종목군들로 영향이 올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오히려 유가가 급등이 나올 때 네. 같이 이제 해지 차원으로 순환매를 도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협에 대한 이런 갈등 자체가 정말 최고조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일 때는 이제 재고량이 적고 이제 난방비에 대한 이런 수요, 뭐 계절적인 수요 때문에 이슈가 생겼지만 현재 시점은 또 그런 구간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승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시다가 급등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구리와 전선, 변압기 이쪽에서 종목 바라보자 말씀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야기 꼭 나눠봐야 될 텐데 마이크론과 함께 이제 또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HBM 제조용 TC 본더 장비 공급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관련해서 이슈 체크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먼저 과장님, 어제 한미반도체 장중에 10%가 넘게 올랐었고요.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수주가 이제 동반되는 이제 흐름이라 볼 수가 있고, 이게 원래 작년 9월 달에 SK 하이닉스에 한 900억짜리 공급 계획을 맺고 나서 원래 그 매출 인식이 대략 2분기나 3분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4분기에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발 관련해서는 거의 2천억 가까이 공급 계획을 맺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특히 어제 이제 마이크론과 계약을 했던 부분들은 결국 이번 2분기 때부터 아마 매출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증권 이제 강민정 애널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는 그만큼 이제 마이크론 관련된 추정치를 밸류를 해서 20만 원 목표가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올해보다 내년 가이던스를 6천억 이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여기서 220억에서 끝날 거냐? 결국에는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계속 SK 하이닉스처럼 나온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따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하겠지만은, 과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한 9월 달부터 엔비디아 쪽에 12단 반도체를 HBM3E를 이제 양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 이번 콩쿠르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단 저희 당사 에너 같은 경우는 HBM3E를 HBM3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양산을 할 거고, 3E 같은 경우도 2분기에 마무리하고 3분기 초쯤에 양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과연 여기서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 장비를 수주를 할까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걸 추정을 여기고 계속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 상승 흐름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또 조만간 마이크론에 어제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만 원 넘어서도 나올 수 있는 리포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한미 반도체 말고 관련한 종목으로 바라볼까요? 뭐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뭐 이오테크니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신고가 같죠. 그렇죠. 신고가 같고,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드릴러 이제 공급 논의도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게 삼성전자 콩콜에 지금 모든 시선이 좀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지금 HBM3 장비 그걸 양산을 기간을 굉장히 당겨졌기 때문에 HBM 장비들을 어떻게 이거를 공급을 할 것이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크윙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고, HBM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라면, 뭐 제어수도 마찬가지겠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사이맥스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여기서 한미 반도체 공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강한 상승 탄력 흐름이 반도체로 이제 매기가 더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까지 말씀 전해
전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한미반도체 이슈로 HBM 관련주들 다시 한번 매기 쏠림이 나타날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뭐 한미반도체도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지만 한미반도체보다 저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움직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에서의 수요가 나오니까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시총도 많이 올라오고 반도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우선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네. 만약에 반도체 쪽 아직도 포트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먼저 포트를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 뭐 HBM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라인으로 설정을 한다면 HBM을 설정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CXL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나머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산업군들로 세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좀 고점에서 좀 힘드시다고 한다면 뭐 미국 쪽에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반도체 ETF 많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속스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만약에 투심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후발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기타 종목군들도 좀 자리를 잡고 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면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번이다. 그 아래로 이제 HBM이나 여러 가지 CXL, 뭐 유리기판 쪽을 봐야 되고 종목들까지 말씀 전해주셨고요. 큰 틀에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